예, 저희 오늘 교육정책 디자인 연구소 7월 정기 모임, 벌써 1학기 종강 모임이 되었습니다. 7월 정기 모임에 오신 많은 분들을 환영드립니다. 요즘 무더운 날씨로 또 학교에서는 바쁜 학기말 시기를 지나면서 많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조금 지치기 쉬운 요즘에 오늘 종강 모임을 맞아서 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줄 더욱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에는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예고 드린 대로 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님이시자 또 국가환경교육센터장님을 역임하신 우리 이재영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생태전환 교육을 주제로 1시간 정도 또 강의해 주시고 또 이후 소감이나 질의응답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소감이나 질문 남겨주실 분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이후에 함께 또 강사님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영 교수님을 제가 큰 박수로 모시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공주사범대학 환경교육과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즘은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와서 기후변하고, 날씨가 또 너무 더우면 또 더워서 기후변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기후변화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날씨 계절과 관련해서 겪는 거의 모든 일들을 기후변화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버릇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약간의 미안함, 그리고 커다란 무기력감, 이런 것들을 함께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앞에 소개해 주신 대로 2년 반 동안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을 하면서 뭔가 그 기후변화 환경교육 또는 넓은 의미의 생태전환교육이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해서 많은 분들도 만나보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는데요. 오늘은 제가 다른 데서는 별로 한 적이 없는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모임의 이름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이고, 저는 정책을 디자인한다는 건 결국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 생태전환 교육이 어떤 교과 차원이라든지 주제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는 건 잘해야 한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생태전환 교육을 대부분 이제 강조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 과정에서 어떤 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함께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 저는 그 중에서도 제가 꼭 그 공주대학교에 있어서만은 아닌데 그런 지역대학의 문제라는 건 결국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 체제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함께 묶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네, 잘 보이시겠죠? 자, 예,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기후위기, 지역대학, 그리고 생태전환교육으로 잡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엔 사무총장이 이렇게 연설에서 얘기했더라고요. 우리가 배우는 내용과 방법이 전과 동일하다면 사회는 변화할 수 없다. 당연히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도 우리 교육과정의 내용과 방법,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많은 선생님들과 연구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그러나 이 변화의 방향이 옳고 변화의 크기가 적절한가, 충분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가장 우리에게 지금
당면에 있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이제 다시 문제로 악화되는 경향을 지니고 있는 코로나 문제에서 출발을 잠깐 해보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소통통 감염병 문제야말로 시스템적 재난이다. 구조적 재난.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어쩌다 한번 발생해서 이번에 잘 넘기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스템의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계속 나타날 문제라는 거죠. 시스템적 재난이 이제 특징이 그런 거죠. 구조적 재난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메르스처럼 메르스나 에볼라처럼 특히 에볼라 같은 경우에는 뭐 100명 걸리면 그 40명 정도가 죽었던 치명률이 굉장히 높은 감염병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지 말란 보장이 없는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꽤 당분간은 마스크 벗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거기에 있다기보다는 그렇다면 우리의 학교는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을 하고 뛰어 앉고 밥을 같이 모여서 못 먹고 이런 일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데 정말 학교급에 맞게 아이들에게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왜 발생했고 이런 일은 계속 발생을 해왔는데 이런 일이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가 이런 데 대해서 차근차근하게 같이 물어가면서 가르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교육이 학교가 또는 교육이 이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코로나19에 대응해서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을 하고 뛰어앉고 이런 방식의 대응이야말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물을 아껴 쓰고 일회용품을 덜 쓰고 음식물 쓰레기를 덜 남기게 하고 이런 대응과 유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에 이제 문제의식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원인과 재발 방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의 부재라면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래도 전국의 이제 시도교육감님들이 비상선언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학교에서 이런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투발루가 물에 잠긴다, 아마존에 불알 불나고 있다, 뭐 북극곰이 굶어 죽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이제 자주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북극곰에게 미안하다고 편지도 쓰고 근데 정말 이 기후변화 문제는 한반도 모든 곳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마을의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정작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과 지역의 기후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어떻게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딘가의 문제처럼 물론 심각하다고는 하지만 세 번째는 청소년 기후행동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냈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90%가 조사 결과를 보면 자기 친구들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사회과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식으로는 배우는데 고등학교에서 정작 자기 친구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내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또 이유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다루고 있지 않고 아는 친구들도 거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OECD 2030에서 얘기하는 변혁적 역량이 되었건 유네스코 지속가능 발전교육 2030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일종의 그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능력이든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키워주고 있는가 학교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기후위기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지구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야말로 뭐냐면 그 호모사피엔스가 지난 20만 년 동안 특히 좁게 말하자면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래 모여 살기 시작한 이래 지난 1만 년 동안 극복하려고 그렇게 애써왔던 굶주림, 질병, 전쟁과 자연재해 문제를 지금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훨씬 더 심각하고 가혹하게,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겪게 될 거라는 거죠. 특히 이제 아마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굶주림일 거라고 보여지고, 이 굶주림은 다시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 또한 굶주림은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많죠. 지금 이제 인류가 처음 재배한 작물이 밀로 알려져 있는데 올해 밀 생산량이 내년 초까지 해서 40% 가까이 줄어들 거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고, 그 결과로 전 세계 3억 명이 굶어 죽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사실 전 세계에서 밀을 제일 많이 수입하는 5위 국가에 해당되는데 아마 올 하반기 내년 초에 걸쳐서 밀로 만드는 거의 모든 제품의 가격이 폭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제 기후변화가 굶주림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생물다양성 감소이죠. 그리고 생물다양성 감소와 기후변화는 서로 맞물려 있어서 아주 부정적인 방식의 이제 그 피드백 루프를 가지게 돼서 지구 전체적으로 회복 탄력성이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류가 과학도 발전시키고 의학, 종교, 법, 윤리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만들어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이라고 하는 걸 결국 만들어 온 과정이 뭐냐, 결국 인류가 해결하려고 했던, 인류를 괴롭혔던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온 노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이 네 가지 문제를 과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겪기 시작하고 있고 아마 더 그 강도는 세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2년 정도 지났는데 호주 기후보건센터에서 되게 암울한 보고서를 냈을 때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류의 55%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살지 못하게 될 거다. 뭐 이런 경고를 하기도 했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다음 세대, 지금 우리 후속 세대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지속 불가능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지고 있어서 그 불확실성을 감당해낼 만큼의 이제 그 전 세계가 이 문제를 다룰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경험을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응할 가능성이 사실 얼마든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전환 교육이라는 게 등장하게 된 배경은 기존의 전통적인 환경 교육이 이제 생활환경 문제나 생태계 파괴 문제를 다루어 왔다면,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환경 행동이나 생태적 감수성, 생명윤리 이런 걸 강조해 왔다면, 그걸 통해서 도달하고자 했던 목표 중에 하나는 어떤 이제 도구적 목표는 이 자본주의 산업 문명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왜?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게 그 시스템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만약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구적 환경 재난들, 기후변화, 생물멸종, 해양오염 이런 문제들이 만약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문명, 자본주의 산업 문명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내재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의 목표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자본주의 산업 문명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그 문명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방식으로 교육의 목표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3기에 해당되는 생태전환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기, 2기의 환경교육,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지속된 환경교육과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생태전환 교육이 일단 목표 차원에서 분리된다. 매우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차원에서의 불연속성이 있고, 두 번째는 기존의 환경교육이 주로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친환경적인 행동 습관을 들인다든지 또는 친환경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방식의 접근이었다면, 제3기 환경교육, 생태전환교육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저의 표현으로 하면 주권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꾸고 새로운 국가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투표를 통해서 또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국가로 새로 탈바꿈할 권한을 가진 주권자들이야말로 생태전환교육의 가장 중요한 1차 교육 대상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문제를 접근하는 과정에서 1기, 2기의 환경교육이 주로 그 환경 문제를 좀 환경 문제로만 국한해서 접근했다면 3기에서는 특히 이제 빈곤 문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문제, 그 다음에 평화의 문제, 문화 다양성이나 성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결합해서 다루려고 한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차이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방법적으로도 과거에 환경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거나 또는 친환경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걸 훨씬 넘어서 통합적인, 융합적인, 그러니까 기존의 교과의 벽을 뛰어넘는 훨씬 더 강도가 높은 통합적인 탐구를 하도록 하고, 그것도 가급적 좀 긴 호흡으로 문제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생태전환 교육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 대상, 방법, 내용 면에서 1기, 2기에서의 환경교육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생태전환 교육이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 얘기하는 생태전환 교육과 같은 거냐? 그렇게 말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같은 생태전환 교육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 용어가 담고 있는 의미에는 꽤 상당한 수준의 차이가 물론 있을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경교육계 내에도 의견이 굉장히 다릅니다. 굳이 생태전환 교육이라는 용어를 왜 쓰냐 라는 의견도 있고, 또 생태전환 교육에서 얘기하는 건 기존의 환경교육에서 늘 고려하면서 해오던 것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뭐 공감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4가지 부분에 대해서 특히 조금 예민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늪에 빠질 위험이 있긴 한데,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또는 자본주의 산업 문명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기존의 환경 교육의 논의 속에서 진지하게 의심하거나 비판적으로 검토한 적이 별로 없단 말이죠. 대개의 경우는 그 문제의 원인을 개인적 수준으로 이제 계속 환원시켜 가지고 학습자들이 개인이 어떻게 거쳐서 이 문제 해결 과정에 적절하게 참여하고 실천하도록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해 왔지 본격적으로 시스템의 문제를 다루어 왔는가, 충분히 저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문제가 기본적으로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공장식 축산 등의 환경 생태적 측면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과 건강과 안전의 문제를 낳았고, 그게 개인적으로는 실업과 빈곤으로 이어졌지만 집단 간에는 전쟁이나 난민 같은 사태로 이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지금 전체적인,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전 세계적인 그
인플레이션이면서 동시에 디플레이션이 겹쳐지는 이런 경기 침체 국면에서 이 문제가 더 이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는 이런 그러니까 기술적인 지식적인 측면의 문제도 있지만 매우 뿌리 깊은 인간의 정서적인 측면 또는 뭐 어떤 감흥이랄까 정동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생물 다양성 감소 문제가 중요한데 최근 아직도 이제 생태 전환 교육이나 기후 변화 교육에서 중요하게 아직은 다루지 않고 있는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뭔가 뭐 홍수가 나고 불이 나고 이런 어떤 물리 화학적인 그 충격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생물들이 하나씩 사라져갈 때 최근 들어서 이제 리포트를 보면 뭐 하루에 평균 150종, 15분마다 하나의 종이 사라진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계속 생명이 사라져갈 때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다양한 생명들과 존재론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그 그물코가 하나씩 끊어질 때마다 인간이 갖게 될 정서적 충격, 그게 결국은 일종의 외로움 또는 상실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하게 이 각각의 사진의 이 의미를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려면 10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어야만 졸업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또 부모들도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생각하면서 나무를 2그루 출생한 뒤에 30일 이내에 심도록 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마 옛날 같으면 이런 법을 들었을 때 그냥 굉장히 뭐랄까요? 유쾌한 그리고 흥미로운 그런 법이라고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 그 나무를 심는다는 행위가 갖는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굉장한 간절함 같은 게 담겨 있는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런 거 별로 대수롭지 않죠. 대한민국 학교에서. 나중에 혹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이랑 이제 도토리를 심어가지고 나무를 키우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20년째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어릴 때 도토리를 심어가지고 그 나무가 한 10년 자라서 자기 키를 넘어서 아파트 한 3층, 4층 높이까지 이렇게 자라는 과정을 이렇게 꾸준하게 지켜보고 함께 그 성장을 같이 할 때 그 아이가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생각하면 저는 감히 어떤 교육과정이 그 경험을 대신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그러니까 한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는 배움의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걸 좀 우리나라의 많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기 전에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건데요. 생태 전환 교육이 뭘 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하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한 3, 4개월 동안 한 1,500명 대상으로 해서 뭔가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뭐냐? 지금 아래 열거한 것 중에 일종의 이제 나의 정체성에 관련된 건데요. 그냥 나는 나다. 에서부터 나는 어떤 마을 사람, 공간적으로 나는 어떤 지역 사람, 나는 대한민국 사람, 나는 아시아 사람, 나는 지구인, 뭐 이렇게 6, 7개의 이렇게 그 공간적인 동심원을 그려놓고 나는 가족의 일원도 있었어요. 그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뭐냐 이 중에 그 중에서 3가지씩을 고르게 했는데 제일 많은 게 뭐였을까요? 1등은 대한민국 사람이었고요. 2등은 나는 나였고요. 3등이 가족이고 4등이 지구인이고 그 다음에 마을 지역 사람이라는 게 그거보다 훨씬 많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흔히 말하는 근대인이라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물었을 때 아마 국민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하고 어떤 개체화된 또는 주체로서의 개인이라고 하는 그냥 나는 나라고 하는 그리고 개인의 독자성, 자율성 이런 것들이 강조된 그런 것으로서의 나 이 2개가 아마 지금 대한민국 사람의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강력한 키워드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 생태전환 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은 아마 마을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과 지구인이라는 정체성이 그 2개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물었을 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생각보다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지구인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물었을 때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걸 훨씬 더 뛰어넘어서 내가 어떤 마을 뭐 조금 위험한 말이긴 하지만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생각 그런 것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할 때 이제 더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작동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랑은 조금 맥락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재작년에 이제 전국 지도교육감 협의회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제안했던 게 이제 그래서 지구 생태 시민이 바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추구하는 새로운 인류상이고 여기서의 지구 생태 시민은 세계 시민이자 생태 시민이자 민주 시민인데 굳이 왜 여기에다 지구라는 말을 넣는가 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지구라는 유한하고 작은 별이 내가 누구이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디자인하고 판단할 때 저변에서 우리의 생각의 토대가 되는 그런 요소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지구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 지구과학적인 의미의 지구이기도 하고 동시에는 굉장히 종교적이거나 그런 의미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익인간이 결국 지금 버전으로 해석하면 결국 지구 생태 시민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랬을 때 지구 시민, 생태 시민이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능력이 바로 시스템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이고 그건 결국 한계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이제 꽤 생태전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별로 이렇게 공감이 잘 안 됐었는데 제가 왜 그랬는가는 그때도 사실은 이제 저는 계속 주장한 게 미래는 불확실한 게 아니고 현재가 지속 불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기후위기 같은 문제를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해결책을 찾고 극복하기 거의 어렵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이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관점에서 기후변화 문제 같은 걸 보는 건 굉장히 나이브한 태도라고 이제 저는 생각했었는데 작년 11월에 이제 그 유네스코에서 교육의 미래 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서 이제 미래 사회와 관련된 교육의 새로운 이제 사회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인류는 두 가지 지속 불가능성과 두 가지 불확실성에 마주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 두 가지 지속 불가능성 중에 하나가 이제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이고 두 번째가 전 지구적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이제 꼽았고요. 이대로는 인류가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쪽의 요소로 그 다음에 불확실성 요소에는 과학기술의 발달하고 디지털 문명을 놨죠. 그래서 그 보고서에서도 지속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을 어쨌든 구분하고 있고 기후위기나 환경 문제를 지속 불가능성의 요소로 놓고 있는데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또 반가우면서도 약간의 불일치를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교육부나 국가교육회의에서 교육 아젠다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는 거의 들어가지 못했죠. 특히 이제 전문가들이나 또는 뭐 그랬다가 이제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랑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나 요구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후변화하고 환경 문제가 이제 순위가 계속 굉장히 높게 나와가지고 순위가 좀 바뀌고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예를 들면 2021년 11월 달에 10월 달에 그 11월 달이죠.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확하게 1년 전에 교육부에서 차기 교육과정과 관련된 중요한 아젠다를 설정하고 10개를 그와 관련된 꽤 두꺼운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에 기후변화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교육부는 2020년 겨울까지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전혀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만 1년 만에 교육과정 총론 제일 앞에 기후변화와 생태전환 교육이 등장한 거야말로 저는 거의 기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커다란 변화였습니다. 모르죠. 또 언제 빠꾸하게 될지. 저는 아마 진심은 2020년 11월 달의 태도가 진심에 더 가까운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사실은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2021년 11월 달에 발표된 교육과정 총론의 보도자료죠. 제일 첫 줄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전환 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을 전 교과에 반영하겠다. 이게 이제 저는 이거 보고 사실 울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70년 교육과정 역사에 이런 날도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학교급별로 이제 이와 관련된 목표들도 언급이 좀 되고 그 다음에 그 교육과를 재구조화하거나 또는 특히 이제 고등학교에 통합 융합과학과 융합사회에서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생태환경을 주제로 하는 새로운 융합 과목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굉장히 반가웠는데 그거야말로 지금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융합이라고 하는 건 과학 내에서의 융합 아니면 사회과 내에서의 융합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그 과학과 사회를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이번 교육과정 속에서 이제 그와 관련된 가능성을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기존의 기후변화 문제 그리고 환경교육과 생태전환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라면 이제 여기서부터의 문제는 대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가 왜 여기서 대학을 말씀드리냐면 저는 냉정하게 말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건 한승희 교수의 얘기처럼 아주 정교하게 지난 수백 년 동안 갈고 다듬어 온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흔들릴 리도 없고 어지간한 외부의 충격은 다 포섭해서 자기 안에 녹여낼 힘이 있는 그런 정도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은 스스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처럼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서마저 그냥 상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힘이 사실은 이제 교육 시스템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태 전환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얘기하고 교육과정 총론에서 얘기해서 강론에서도 적극적으로 포함하고 또 새로운 융합 과목도 신설한다고 해도 결국 그건 기존의 교육 시스템의 가장 변두리에 욕먹지 않을 정도로 배치되는 걸 넘어서지 못할 거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결국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 체제이고, 그렇게 말할 때 이 대학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대학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 대학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이 고정관념이 해체되지 않으면 그걸 통해서 그 한국 사회에서 대학의 존재 이유, 또 대학이라고 하는 게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어떤 중간 정점처럼 이제 취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초중고 교육의 그 생태 전환 교육이나 환경 교육이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내실화되기는 너무 큰 걸림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난 대선 국면에 예를 들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대안들이 던져졌죠. 저는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낡은 패러다임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의도와 가능성에 대해서 전면을 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지역 균형 발전과 전국에 있는 그 많은 대학들이 그 잠재성을 온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고민할 거리가 많은 건 틀림없죠. 너무 복잡한 문제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학생 수 감소도 물론이지만 그 유네스코 2050 보고서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평생학습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한 그 온라인 학습 시스템 등을 고려할 때 이제 대학은 이 네 가지 성격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가 시민대학이고, 이거는 이제 그 2050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교육이 어떤 개인의 성공이나 출세, 국가 경쟁력 또는 경제 개발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이다 라는 측면에서 모든 시민들의 기본권을 실제로 이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그 다음에 대학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는 데가 아니다. 전 생애에 걸쳐서 대학과 지속적으로 관계 맺는 사회로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대학은 지역대학이다. 자기가 머물러 있는, 그리고 모든 대학은 지역과 함께, 그리고 여러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들이 함께 사람과 인력과 시설을 공유하면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보와 인력과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져올 불확실성의 문제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고 또 이 지속 불가능성의 위협을 극복해 가려고 하면 결국 한반도만 국한해서 볼 경우에, 예를 들면 수도권 이외에 흔히 지방이라고 말하는 곳들의 지속 가능성이, 그게 생태적 지속 가능성이든 사회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든 이 유지되지 않으면 한반도 전체 수도권을 포함해서 지속 가능성이 유지되기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지방이 수도권에 음식물과 에너지와 자원을 다 갖다 바치고 버려지는 쓰레기와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해 주는 곳으로 취급당해서는 결국
어느 시점에선가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대로 가면 지역 전체의 생태적 지속 가능성이 심각하게 악화될 거기 때문에, 이러면 정말 우리 한반도의 대한민국 그 공동체 전체의 지속 가능성이 정말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를 들면 밀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식량 작업률이 형편없는 나라에서 지금처럼 농업, 농촌, 농학, 농민, 농악을 다 천시해 가지고 어떤 일이 결과적으로 초래될 것인가. 그런데 여전히 이제 지역에 대한 지역 대학에 대한 투자나 이런 거를 뭔가 호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건 정말 곤란한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래서 기존의 산업주의 패러다임에서의 대학이 가지고 있었던 틀이 전혀 다른 생태주의의 생태 문명의 패러다임 속에 다시 체제 전환을 해야 되고, 대학이 그 과정에서의 핵심은 결국 이제 대학은 경쟁력이 아니고 지속 가능성을 만드는 곳이고, 모든 대학은 지역 대학이라서 지역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인력 양성, 그다음에 그 발전 전략을 만드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과 인문학과 이런 대학의 여러 분과들이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융합하고 네트워크를 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대학과 지역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대화를 하고 협력하는 거, 그리고 지역의 아이들이 그 지역의 대학에 가고 그 지역의 대학에서 전문가로 성장해서 지역의 리더가 되는 거. 물론 모든 아이들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2005고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교육을 통해서 길러내야 되는 게 경쟁력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해야 되고,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들이, 사실 대학은 지역에 관심이 없고 지역은 대학에 관심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는. 근데 대학이 정말 지역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가, 지역 대학이 정말 지역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생산해내고 지역의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의 발전 전략에 필요한 뭔가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 대학에 기대하는 것도 사실 별로 없어요. 대학이 우리에게 뭔가 대안을 내놓을 거라고 기대하는 지역 사람들이 있을까? 그래서 이대로는 아마 지역 대학에 한 5천억이나 이렇게 투자한다 그러면, 와, 정말 지역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걸 서포트 할 것인가?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동시에 지역 사람들도 대학을, 또 대학생들을 속된 말로 하면 호구로 생각하고 이용해 먹기만 하지, 정말 지역 사람들이 대학과 어떻게 같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는 드물죠. 지금 파란색이 소멸로 가고 있는 지역들인데 당연히 이제 대학도 함께 사라지겠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대학은 지역에 관심이 없고 지역은 대학에 관심이 없어요. 서로가 호구예요. 그리고 많은 교수들이 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니까 지역 전문가가 아니죠. 그래서 지역의 향토학자들이 오늘 아침에 본 새를 전국구 학자가 와가지고 그런 새는 여기 안 산다고 헛소리하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지역의 발전 전략을 만들고, 그래서는 곤란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IPCC 제6차 실무 보고서에서 지금 조개류가 90%, 98% 감소할 거라고 2030년까지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서해안, 제가 살고 있는 서천 앞바다에 갯벌에 동죽이 다 죽었거든요, 재작년 봄에. 근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어디에 맡겼냐? 인천에 있는 갯벌연구센터에다 맡겼어요. 왜? 충청남도에 대학이 32개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놓고 연구할 만한 해놓은 대학이 없는 거죠.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대학, 이제 그런 대학, 공감하는 대학이 정말 연구를 통해서 그런 데 대한
말을 들으면 적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대학이 만들어내야 되고 또 그 지역의 아이들이 그 지역의 대학에서 그런 역량을 키우고 지역의 리더로 성장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융합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강도 높은 수준에서. 그게 자연과학이든 또는 사회과학이든 경제학이든 또는 지역의 역사나 문화이든 결국 그런 것들이 함께 대화하고 지역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는가, 또 대학과 지역이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가, 그런 면에서 저는 대학의 3분의 1은 융합 전공 체제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원 양성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결국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생태계와 사회체계를 통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태적 지속 가능성이나 전통 생태 지식이나 또는 생물문화 다양성이나 사회 생태 체계나 이런 모든 얘기들이 결국 기존에 우리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으로 나눴던 것들이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의 시스템이다, 사실은. 그런데 여전히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융합의 끝이 결국 과학 안에서의 통합 아니면 사회 안에서의 통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걸 극복하려면 대학이 일단 먼저 변해야죠. 대학의 교원 양성 체제가 저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천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서천은 아니고 무안인데요. 서해안을 따라서 이런 지역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정말 이런 지역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발전 모델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가. 또 그걸 할 수 있을 만큼의 깊은 연구를 지역대학은 하고 있는가. 그런 거죠, 문제의식이.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학을 지원해야 되고, 지금 예를 들면 학생 수는 비슷한데 서울대학이 부산대학보다 예산을 거의 3.5배 정도 더 받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숫자에 좀 약하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는다는 관점에서 그 지역과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지속 불가능성의 위기 또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인자동차 공장과 같은 성장 동력 산업이라는 걸 지역에다 이렇게 골고루 뿌리면 그게 정말 지역을 지속 가능하게 합니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기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또 많은 지방에 있는 교수들이 수도권으로 대학을 옮기려고 얼마나 또 기웃기웃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역에 관심이 있을 리가 없죠. 지역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할 리도 없고. 저는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좀 하자면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생태 전환 교육이라고 하는 건 기후 위기와 환경 재난이라고 하는 환경적인 문제에서 출발했죠. 환경 생태적 지속 가능성이 아주 뚜렷하게 한계에 지금 도달해 있는 것으로 보이고, IPCC라고 하는 꽤 신뢰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우리에게 눈앞에 그 한계가 다가오고 있음을 계속 경고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이 생태전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 이 역시도 교육 시스템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 체제 그리고 분과적인 지식 중심의 교육과정 체계 안에서 융합과 미래와 좋은 삶에 대한 새로운 설계를 말하는 생태전환 교육이 얼마나 정말 내실 있게 구현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의지가 있고 그런 교사 개인 차원에서 또 그 교사들의 집단 차원에서 계속 실험을 하고 좋은 모델을 만들고 상호 학습을 해서 그것들이 확산될 수 있는 계속 요소들을 만들어내야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냄과 동시에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대학의 문제, 지역 불균등 발전의 문제, 또 국가 중심주의의 문제, 과학기술이 가져오고 있는 뭔가 그 비대면 원격 온라인 교육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교육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생태전환 교육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 이 지속 불가능해진 생태 자본주의 산업 문명과 함께 인류가 끝나지 않고 글자 그대로 지속할 수 있는 어떤 변화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